오늘 영상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그림 중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 성모 영복, 수태고지 장면을 그린 제단화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막 땅에 내려온 듯 여전히 날개가 솟아있고 망토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손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뭇가지가 들려있고 화분에는 마리아의 순결을 의미하는 백합이 피어 있습니다. 패널 상단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세라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리아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이 글자가 되어 마리아의 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볼록하게 새겨진 이 문장을 가브리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시대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대천사의 말소리를 귀로 듣고 수태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시각적으로 구현된 연출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보다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아한 푸른색 가운을 입은 마리아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다가오는 글자들을 경계하며 피하듯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입술을 오므린 채 눈을 흘기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리아가 그녀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직전의 찰나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적 반응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성 속에 인물과 사물들이 세밀한 장식과 패턴들로 채워져서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무릎 꿇은 가브리엘의 조심스러운 태도, 마리아의 예민한 반응, 그림의 세심하고 연약한 분위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소리를 낮추고 몸짓을 살피게 만듭니다. 이 제단화는 중세의 끝자락이었던 1333년 이탈리아의 화가 시모네 마르티니가 그린 작품입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볼 수 있지만 피렌체에서 그려진 그림은 아닙니다. 시모네 마르티니는 피렌체의 이웃 도시인 시에나에서 태어나 주로 활동했던 화가였고 이 제단화도 시에나 대성당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에나에는 어떤 부귀와 영화가 있었길래 이토록 우아하고 매력적인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 언덕 위에 위치한 중세도시 시에나는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이어지던 순례길 비아 프란치제나의 경유지였습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사제, 상인과 귀족들이 거쳐가며 숙박과 환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역로이자 금융 거점으로 성장했고 13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도시 성벽 안쪽 인구만 5만 명이 넘는 당시로서는 드문 규모의 대도시가 되었고 상업과 교육, 의료, 정치가 고루 발달한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웃 도시 피렌체와는 살벌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종종 실제 전투도 벌이면서 두 도시는 정치, 경제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함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시에나가 이때 안정적인 도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무엇보다 노베라 불리는 구인 정부 체제였습니다. 주로 상인이나 은행가 중에서 선출된 9명의 시민 대표 의원들이 한방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도시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9명을 2달마다 새로 뽑았다는 것인데 임기가 짧으니 어느 한 인물이나 가문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꽤 성숙한 형태의 과도정이었죠. 이 노베 의원들이 결정하던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예술품을 어떤 화가에게 의뢰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성당과 공공장소를 채울 성화들, 특히 시에나의 수호 성인이었던 성모 마리아를 그린 벽화와 제단화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도시의 번영과 영광을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모여드는 예술적 영향과 도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시에나에는 자연스럽게 화가들의 공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공방에서는 재능 있는 화가들이 길러졌고 이들은 도시를 위한 제단화부터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사이즈의 성화까지 수많은 뛰어난 작품들을 그려냈습니다. 앞서 본 시모네 마르티니의 수태고지 역시
이 시기 시에나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제단화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시에나의 찬란한 예술적 황금기를 빛낸 이 화가들은 18세기 말 화파라는 학술적 개념이 정립되면서 시에나 화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시에나 화파라는 독자적인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들의 작품이 당시 어떤 지역과도 달랐던 그들만의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에나 회화만의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시에나 옆 동네 피렌체에서는 치마부에를 이어 조토가 기존 비잔틴 고딕 양식의 전통을 깨뜨리며 혁신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조토의 그 인간적인 화풍에는 합리주의와 인본주의가 서서히 피어나던 당시 시대 정신이 녹아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변화는 시에나 화가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에나 화가들 역시 이전 시대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 속 인물들 역시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실적인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고 현실적인 공간 속에 배치되면서 회화사에 찾아올 거대한 변화에 대한 힌트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나의 접근은 피렌체보다는 확실히 좀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평면적인 구도, 화려한 금의 사용, 세밀한 장식성 등 상대적으로 고딕 미술의 공예적 스타일을 더 성실하게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나 화파의 그림들은 조금 더 비현실적인 느낌, 좀 더 숭고하고 고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토의 인물들이 마치 옆집 이웃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면 시에나 화가들의 인물들은 우리와 어느 정도는 신성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죠. 시에나 화파의 독특한 미학은 바로 이 경계적인 성격에서 발현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과거의 전통, 이탈리아 비잔틴과 고딕 미술에 한 발 걸쳐 머물면서 그 안에는 앞으로의 회화에서 핵심 요소가 될 인간적인 움직임과 감정을 담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에서 우아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신비롭지만 자연스러운 그들만의 흥미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가 히샵 마타르는 시에나 화파의 그림의 그 경계적 성격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잔틴도 아니고 르네상스도 아닌 그 그림들은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조율하는 휴식 시간처럼 악장과 악장 사이의 파격으로서 홀로 서 있었다. 피렌체에 조토 디 본도네가 있었다면 시에나에는 두초 디 부오닌세냐가 있었습니다. 두초의 화실은 사실상 시에나 화파의 양성소 역할을 했는데 그는 시모네 마르티니, 로렌제티 형제, 조반니 디 파올로 같은 제자들을 키워내 그들 역시 당대 최고의 화가들로 성장시켰습니다. 두초는 캐릭터가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종종 반항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재촉당하기도 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오후에야 화실의 모습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두초의 반골 기질과 자유로운 성격은 그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관성을 깨트리고 도시 예술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게 된 것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바로 시에나 대성당을 위해 그린 제단화 마에스타입니다. 가상 복원도에 따르면 높이만 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제단화는 시에나 회화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이전 미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야심찬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중앙 패널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도시의 수호 성인과 사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화의 앞 뒤로 성경 이야기를 담은 수많은 작은 패널화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두초가 인물의 표정과 제스처, 배경을 통해 스토리텔링, 서사를 표현하던 능력이 모든 개별 작품에서 빛을 발하는 걸작입니다. 두초에게 이 마에스타 제단화를 의뢰하는 계약에는 다른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두초가 엄청난 작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시에나 시민들은 모이기만 하면 두초의 제단화가 언제 완성될지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대와 설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311년, 3년 만에 마침내 제단화가 완성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제단화였습니다. 두초의 제자들과 수련공들이 화실에서부터 시에나 대성당까지 이 제단화를 옮겼습니다. 시에나 시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 채 성당을 향해 함께 행진했습니다. 도시의 최고 화가가 도시의 수호 성인들을 그린 성화가 시에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순간 시에나 시민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과 전율을 느꼈을까요? 두초의 제자들 중에는 두 형제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에트로 로렌제티와 암브로지오 로렌제티입니다. 먼저 형 피에트로 로렌제티의 장기는 바로 뛰어난 공간 표현이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대성당의 벽화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작품에서 그의 뛰어난 공간 표현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특히 피에트로가 시에나 대성당을 위해 그린 성모 탄생 제단화는 피에트로의 자신감이 유감없이 발휘된 대표작인데요. 아직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 이론을 정리하기 전이었지만 피에트로는 도명 천장, 계단식 침대, 벽의 창문들 등의 까다로운 원근감을 탁월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삼면 제단화는 강면에 독립된 내용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피에트로가 이 세면을 두 개의 기둥 위로 이어진 한 공간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대단히 독창적인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긴 피에트로이지만 오늘날 두 형제 중 더 높게 평가받는 것은 사실 동생 암브로지오 로렌제티입니다. 여기에는 형 피에트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암브로지오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 성모자화를 한번 볼까요? 배가 고팠던 듯 정신없이 젖을 물고 있는 아기 예수의 표정과 자세, 날로 무거워지는 아기를 두 손으로 받쳐 안고 눈을 맞추는 성모의 피곤하면서도 애정 가득한 표정, 엄마와 아기의 관계의 본질을 섬세하게 포착해낸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생생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암브로지오의 탁월함은 다음 이유가 더 결정적입니다. 그가 대단히 지적인 화가였다는 점입니다. 암브로지오의 최고작,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의 알레고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에나 정부의 회의 장소였던 푸블리코 궁 살라 데이 노베 구인의 방 벽면에 그린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중앙의 벽에는 좋은 정치가 갖춰야 할 미덕들, 정의, 자비, 지혜, 희망 등이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는 한쪽에는 좋은 정치의 결과로 풍요로워진 도시의 모습이, 한쪽에는 나쁜 정치로 인해 방치되고 병든 도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공선에 대한 정치 철학적 메시지라는 기획을 제시한 것은 시 정부의 의뢰자들이었겠지만 난해할 수도 있는 그 개념을 직관적인 상징과 생생한 삶의 풍경에 담아 완벽하게 시각화해낸 것은 분명히 암브로지오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종교적 주제에 갇혀있던 14세기 회화라고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이 프레스코화는 지적이고 독창적인 시민 정치 예술의 시초이자 완벽한 전형으로 평가받습니다. 화가가 단순히 기술자나 장인으로 여겨지던 시절 암브로지오가 남긴 이 벽화는 화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에나 화파 화가들에게 이전과 다른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읽게 된 책 히샴 마타르의 시에나에서의 한 달이라는 에세이였습니다. 리비아 태생의 영국 작가 히샴 마타르는 19살 무렵 아버지가 카다피 독재 정권에 납치되어 실종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때 마타르는 몇 달 동안 매일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시에나 화파의 그림들을 보면서 그 불안함과 상실감을 달래게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 뒤 결국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리비아로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을 끝내고 어쩌면 또다시 아버지를 잃어버린 듯한 마음을 안고 다시 시에나 화가들의 그림을 찾아 이번에는 시에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작가가 시에나에 한 달간 머물며 적어내려간 일기 같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의 톤은 그리 감정적이거나 슬프지는 않습니다. 시에나 화가들의 그림들을 찾는 작가의 발걸음에 조심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그림에게서 감정적인 위로를 얻으려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가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 성화들에게서 종교적인 구원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책에서 오히려 그림 속에 담긴 도시의 역사나 도상학적 분석을 담담하고 건조한 투로 전합니다. 하지만 책을 덮는 순간 작가가 시에나에서 만난 그림들에게서 얻은 위안이 어떤 종류였는지를 또렷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책 속에 이런 문장들입니다. 사랑과 예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오직 책 속에서만 아니면 그림 앞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이의 전망 속으로 들여질 수 있다. 그 그림은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 낙원보다 더 바라는 것이 알아봐지는 것임을 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무리 형태가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가 그토록 오래 사랑했던 이들에게 지각될 수 있도록 견디어 남는 것 말이다. 아마도 예술사 전체가 이런 야심의 전개일이라. 모든 책, 그림, 교향곡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주려는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 작가가 시에나 화파의 그림들에서 본 것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타인에게 낱낱이 이해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바람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함께 인간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관심과 애정을 담아 섬세하게 그려낸 이 그림들은 인간이 서로를 알아보고 또 서로에게 알아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실존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알아봐지고 또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삶의 경험을 빼앗긴 채 평생을 그리워했을 작가에게 그 그림들은 분명 깊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에나 화파 화가들이 활동한 13세기 후반부터 시에나는 정치와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시에나의 이 찬란한 번영은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348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이 도시를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시에나 정부를 이끌던 핵심 인물들을 포함해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은 마비되었고 도시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시에나는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을 겪으며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피렌체는 좀 더 큰 체급과 좀 더 다각화된 산업으로 이 재앙의 긴 시기를 견뎌내면서 토스카나의 독보적인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1555년 시에나는 포위전 끝에 결국 피렌체로 예속되게 됩니다. 두 초를 이어 시에나 예술을 꽃피우고 있던 로렌제티 형제 역시 흑사병이 창궐한 해인 1348년 역병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로렌제티 형제의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은 시에나의 화가들은 어두운 중세적 미술로 돌아가거나 옆도시 피렌체 화가들의 주제와 철학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에나 화가들만의 독창적이고 우아한 매력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시에나는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1771년 시에나 화파 전성기의 상징과도 같았던 두초의 대형 제다나 마에스타마저 33개의 조각으로 해체되어 5개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쓸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에나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크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예술가 개인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이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선 여러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기본적으로 피렌체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시에나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에도 빈부분과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피렌체 르네상스의 화려한 그늘에 가려져 있던 시에나 화파는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학계의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역사의 빈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시에나는 이제 피렌체 조연이 아닌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장을 함께 열어젖힌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202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공동 기획한 시에나 화파 전시가 1년 동안 뉴욕과 런던에서 열렸는데요. 시에나 The Rise of Painting 1300년에서 1350년 이라는 제목으로 두초, 시모네 마르티니, 로렌제티 형제의 걸작 100여 점이 한자리에 모인 대형 전시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두초의 마에스타 조각들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꽤 많이 한자리에 모아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시에나 화파의 우아한 성과 감성적인 색채, 섬세한 장식성, 신비롭고 몽상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그림들에 매료되었습니다. 런던 전시는 매 회차 매진되었고 뉴욕 전시는 3개월간 30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크게 흥행했습니다. 이 전시가 거둔 흥행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술의 불멸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흑사병이라는 비극과 도시의 쇠퇴 속에서 쓰러지고 잊혀진 듯 했던 그 예술이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나 화파의 그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어쩌면 전쟁과 자연재해, 참사, 그리고 세계적인 팬데믹의 터널을 통과해온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이들을 애도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 작가 히샴 마타르가 두초와 로렌제티의 그림들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또 알아봐주기를 열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다시 믿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에나 화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피렌체 르네상스 거장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